나는 초등학교 2학년 끝나고 굉장히 조기 유학을 한 편인 것 같아. 너무 어릴 때 간 느낌인 거야. 근데 또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 스페인어를 4개월 만에 내가 진짜 독하게 했었어. 반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100점을 받았어. 지금 몇 개 국어 하시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이제 플루언트하게 하고 중국어랑 프랑스어는 중급 정도. 근데 다만 이제 그 시기를 좀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유학이 사실 경제적 부담이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만약에 뭐 보내면 케어할 것들이 많잖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유학 안 가길 참 잘했다고 느낀 건 작심삼일도 매번 하면 습관이 된다. 안녕하세요. 우왕좌왕의 우왕 준이입니다. 좌왕 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왕좌왕 우리 이제 첫 영상이 나갔는데 네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너무 뜨거워서 쳐다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촛불이에요, 촛불.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들으실 수 있는 컨텐츠를 쭉쭉 잘 뽑아낼 테니까는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자, 그럼 우왕좌왕에게 물어봐. 첫 번째 코너 할까 말까 할 말. 할 말.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이제 조기 유학입니다. 조기 유학. 조기 유학은 언제 가야 조기 유학이죠? 아, 그 기준이 뭐냐? 네, 기준이 뭐냐? 애초에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길게 수학한다고 치면은 초중학교 때 가는 거를 조기 유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등학교는 왜냐면 국제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좀 그때부터 유학을 보내면 좀 조기 유학의 범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성범이는 네. 유학파 아니잖아. 완전 국내파잖아. 저는 완전 국내파죠. 유학을 고민해 본 적 있어? 아니요. 대학을 해외로 가야지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20살 이전에는 전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국의 음식들, 짜장면, 떡볶이 이런 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참 떠날 마음은 없었다. 그럼 대학교 돼서는 유학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없어? 있죠. 그러니까 고3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고2 때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대학교를 컬리지를 다녔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그 나름의 일종의 그런 거죠. 저희는 전교생들을 그런 걸 한 번씩 체험을 시켜줬기 때문에 가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교육 환경이면 내가 해외를 한번 나가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갔었어 그러면? 방학 중간에 다녔는데 저희는 방학이 한 3달 이렇게 길거든요. 사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끝나고 굉장히 조기 유학을 한 편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조기 유학 맞지? 난 3학년 때 간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간 게 아니었어. 그치. 그러면 이모네 유학이지. 집에 갔어. 완벽히 유학이지. 이모네 집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조기 유학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 네, 어떻게 보면 교육 삶이. 근데 이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다 보니까 2학년 끝나고 너무 어릴 때 간 느낌인 거야. 그래서 아직도 엄마 케어가 필요한데 근데 또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스페인어를 못했단 말이야. 스페인어를 4개월 만에 내가 진짜 독하게 했었어. 그래서 정상 수업을 4개월 만에 듣게 되면서 반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100점을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친구한테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됐거든. 누나는 그러면 유학 갔던 게 어쨌든 힘들지만 뭔가 독하게 해서 어린 나이에 뭔가를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학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갔다 와서의 그만큼 노고는 있었지만 내 인생의 플러스는 됐다고 생각을 해. 저도 동의해요. 100% 동의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다녀오는 게 꽤 도움은 되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시기를 좀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어릴 때 다녀온 애들은 좀 뭐라고 하지, 모국어가 제대로 하나로 발전하기 전에 갔다 오면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심적으로 이제 부모님이나 애들 이런 게 좀 친구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딱 유학 가버리면 또 오히려 내성적으로 약간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시기를 정한다면 적절하지 않을까. 누나 생각은?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가다 보니까는 그만큼 친구를 사귀는 어떻게 보면은 뇌가 아직 성장하고 성숙도가 아직 안 된 사이에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또 적응을 빨리 하게 되는 스킬이 생기는 반면에 너가 말한 대로 내성적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 맞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약간 맞서서 싸웠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또 유학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또 보내기는 지금 아직 손이 많이 가야 될 나이인데 그치. 한 중학교쯤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는 요즘에 들어. 근데 특목고나 이런 것들을 노린다면 중학교 때 가기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5, 6학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특목고 준비를 하려면 중학교 때가 이제 또 내신도 잘 만들어 놔야 되고 그다음에 특목고 준비나 학원 같은 것들도 다녀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나는 내 아이를 만약 유학 보내야 한다면 초 5, 6? 이때 무조건 보낼 것 같은데 요즘 그때 나이면 영어도 하는 나이니까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고 안 돌아오는 케이스가 외국에서 있고. 계속 잡을 잡고 가시는 맞아. 친구들이 있어. 아까 너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을 때 떡볶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갈 생각이 없었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너무 어렸을 때 보내지다 보니까는 그런 한국의 문화가 너무 그리웠어. 아 오히려 더 그리웠다. 반대로. 그 약간 향수 같은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대학을 너무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한국으로 온 거야. 아 약간 연어네. 그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반대로 온 거지. 그치. 강물을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왔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또 내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외에 있다가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잡도 미국에서 잡고 결국에는 결혼도 거기서 하고 계속 살게 되는 것 같아. 유학했을 때 본인이 잘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제일 크지 않을까? 단기간이라도 너도 어쨌든 뭐 단기간이라 갔다 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잠깐이라도 갔다 오는 거는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이 될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맞아. 치안이나 아이의 정서 발달에 너무 저해되는 요소만 없다면 나는 보내는 건 완전 적극 찬성이고. 나는 유학파로서 유학을 갈까 말까 고민한다면 무조건 가라야. 가라고. 무조건.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가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유럽에 다시 살고 싶지 않아. 오. 올해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 든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선택권들이 많이 없잖아. 그치. 보내지는 대로 가야지. 엄마가 뭐 필리핀을 보낸 친구들도 있고 우리 시대 때 우리 시대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은 느낌인데요. 필리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필리핀도 많이 갔고 뭐 캐나다, 미국 이렇게 영국 이렇게 많이 보내줬었는데 유럽이랑 미국이랑은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 일단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은 어쨌든 본인이 어떤 경험이 쌓이잖아. 경험치가 쌓이는 거는 항상 나는 득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학은 무조건 가라. 누나는 그러면 만약 우태를 유학을 보낸다고 치면은 보내고 싶은 나라가 있나? 마음에 들었던 곳이? 나는 이 미국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이런 말 하기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러운 말이야? 한번 들어보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나라라고 생각해.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가 유행을 하거나 뭐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은 그게 그대로 한 3년 내지는 5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컨텐츠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유럽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냈을 때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유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장점들도 명확히 있지만 단점들도 보이니까. 물론 유럽도 배울 점들은 명확하게 있어. 하지만은 우리나라 성향에는 좀 더 미국에서 배워오는 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느낌이야. 당연하게 동의하는 건 영어권으로 보내는 게 어쨌든 아직 만국 공용어는 1순위는 영어니까. 맞아. 그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언어를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럴 것 같아. 근데 내 친구들 중에 보면 너무 어릴 때 유학을 갔다 온 애들은 영어를 오히려 시간 지나면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영어 막 유학을 한 1, 2년 갔다 왔어. 근데 캐나다에 뭐 초등학교 9살, 10살 때 다녀오면 너무 짧게 갔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할 때 가서 그러니까 언어 실력이 좀 도움될 만한 시기에 영어권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맞아.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유학이 사실 경제적 부담이 좀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들한테?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한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만약에 뭐 보내면 케어할 것들이 많잖아. 픽업도 해야 되고 맞아. 애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뭐 어디도 보내야 되고 안전하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비용의 코스트가 비싸지기도 하고 비행기 또 왔다 갔다 방학 때마다 하면은 그것도 만만치 무시 못하는 비용들인데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한다. 또는 뭐 부모님이 너무 보내고 싶다 해서 보내는 건 완전 찬성이지만 유학을 갔다 와야만 뭐 어떤 훌륭한 아이가 되나요? 이런 건 아닌 거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많은 이제 뭐 주변의 대표님들이나 보면은 해외 타겟으로 굉장히 마케팅도 많이 하시고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많이 하시거든.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도 글로벌화는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 지금 몇 개 국어 하시죠? 일단은 뭐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이제 플루언트하게 하고 중국어랑 프랑스어는 중급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까지 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근데 얘기하면. 사실 그렇죠? 유학을 갔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하고 웃긴 싶은 거야. 말은. 이게 웃긴 거야. 인과관계는 아니야. 그냥 연결고리가 약간 있는 거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유학 안 가길 참 잘했다고 느낀 건 우리 대학교를 해외로 나가고 싶었어요. 뭐 MIT나 뭐 CMU나 뭐 그런 데 가고 싶었는데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한국에 남았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허송펌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 아니 이게 저는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뭐 MIT의 허송범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미국에 있었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재밌는 거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코너 공부의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시험 기간 체력 관리에 관련돼서 얘기를 네. 해볼게요. 자, 좋아요. 시간 관리만큼 사실 중요한 게 체력 관리잖아. 네네 맞아요. 누나 원래 체력이 좀 좋나? 나는 체력이 진짜 약해. 나는 진짜 너무 안 좋아. 저도 이 정도는 아닌데 체력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운동으로 이걸 그래서 늘려야겠... 성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뭐가 돼요? 성범? 아빠. 그래서 막 운동을 해서 늘려야겠다 생각보다는 잠을 정말 충분히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체력 보충에 잠만한 게 없어서 꼭 쉬는 시간 되면 10분이라도 공차로 나가고 운동 오래 하는 애들이 체력이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성범이 어렸을 때부터 수영했다 그랬잖아. 네네. 수영으로 체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져졌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수영까지 안 했으면 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준이 누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수영을 해서 그나마 지금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수영 왜 시작했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수영만 갔다 오면 끝나고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나도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부러웠구나. 했는데 엄마가 수영을 끊어줬는데 걔네랑 다른 반에 끊어준 거예요. 같이 엄마는 고급반에서 난 이제 어린이반에 수영하고 나와서 이제 엄마랑 같이. 그러면 시험 기간 때 또 네. 특별하게 하고 있는 체력 관리법이 있나? 일단 비타민 이런 도핑 같은 거를 평소에 좀 안 먹더라도 시험 기간 되면 더 잘 챙겨 먹는 것도 있고 삼시세끼 오히려 좀 건강하게 규칙적인 밥을 먹고 데이타임에는 좀 안 졸린 상태 유지하고 너무 졸리다면 낮잠 자고 그다음에 밤에 잠자고 그다음에 이제 좀 운동이나 뭐 해서 스트레스 풀어주고 그런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체력 관리의 기본은 어쨌든 시간을 좀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 않을까. 다 옛말이 다 틀린 게 아닌 게 공부도 때가 있다 그러잖아. 맞아. 어렸을 때 공부도 그 체력이 될 때 때가 할 때 물론 맞아. 나이 들어서 공부할 수 있어. 음. 근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뿐이야.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내가 학생 때 왜 하라는지 나는 지금 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성범이 주변에는 막 왜 놀 건 나랑 같이 다 놀고 근데 공부는 또 잘하고 그래서 체력이 진짜 막 엄청 좋을 것 같은 그런 친구 주변에 혹시 없어? 나는 슬의생 보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조정석 캐릭터가 그래. 막 수석인데 맨날 놀고 막 언제 공부하지 모르는데 수석한단 말이야. 그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잠을 맨날 고등학교 때도 막 새벽 2, 3시에 자고 근데 꼭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과제 다 하고 성적 잘 받고 뭐 동아리 할 거 다 하고 이런 애가 있었어. 근데 걔는 제가 보기에 태생적으로 좀 잠이 적은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부럽더라, 나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운동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애가 체력이 있어서 뭘 한다고 했는데 누나도 뭔가 우태를 키울 때 체력을 키워줘야겠다 하면서 뭔가 좀 고민하고 있는 플랜 같은 게 있어? 우태도 어떤 지구력이나 이런 체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한 지금 2년째 수영을 하고 있어 이미. 그래요? 수영 근데 너무 지금 좋죠. 6세인데 사실 이것도 내 팔불출 같은 완전 애기들. 평영 시험을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그 수영 학원에서 최초로 6세가 통과를 했대. 근데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배워놓으니까는 물론 얘가 체력적으로 타고나길 에너제틱한 건 확실해요. 확실해? 어. 남구형 닮았구나. 처음에는 나는 수영을 시킨 게 집에 와서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체력을 빼려고 사실 시킨 거야. 맞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시키다 보니까는 체력이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해. 한 번 하면은. 그럼 2시간을 하고 갔다 오면은 이제 떡실신이 됐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커가지고 2시간 하고 갔다 와도 끄떡 없어. 그리고 주말에는 늘려야겠네. 횟수를 늘려. 그러니까 지금 또 그게 늘려야 되나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승마도 주말마다 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승마를 30분 탔었어.
근데 얘가 체력이 늘어나니까 30분 그냥 한 60분을 태우는데도 안 지쳐. 근데 이만큼 어렸을 때부터 늘려가는 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나는 요즘 몸소 느끼고 있어. 맞아. 저도 요즘 체력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저는 요즘 머리 되잖아요. 3분이 뭐야? 1분 안에 자요. 언제 어디서든. 그럼 부럽다. 어. 나는 불면증이라. 기면증 대 불면증? 근데 음. 제가 얼마나 그게 그랬냐면 옛날에 무슨 상 받으러 가야 돼서 시상식 갔는데 나 상 받는 시상식에서도 잤어. 그 정도로 약간 아, 기면증이 좀 심하네. 기면증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어디서든 졸리면 이렇게 잠드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네. 넘어가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코너 몇 대 몇. 몇 대 몇. 자, 몇 대 몇은 이제 저희가 몇 대 몇의 과실이다.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님 성범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야자죠. 필수라서 매일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저만의 페이스대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야자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하세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된다. 야자는 의무감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야자를 따라가긴 하지만 저처럼 집에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도 많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야자에 적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허락받아서 집공을 시도해봐도 될까요? 우왕좌왕 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호, 야자냐 집에서 집공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문화 중 하나예요. 야간 자율학습. 고등학생이면 머리가 꽤 굵어졌는데 걔들 집에 안 보내고 학교에 묶어놓고 공부를 시켜요. 강제로. 이런 문화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 역사를 좀 보자면 학교들은 어쨌든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학교가 계속 오래오래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학교를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사실 학부모예요. 학부모들은 뭐를 보고 골라요? 그 학교의 입시 실적을 보고 골라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얘네들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학교의 유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애들도 붙잡아서 공부를 시키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너무 오래전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네가 집에 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애도 집에 간다 그러고 옆에 있는 애도 집에 간다 그러면 전교생 중에 절반이 집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 성적 떨어지면 학생들 지원 안 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거죠. 이런 논리가 또 숨어 있다. 저 친구 학생 의견 적극 공감하는 게 저도 완전 집에서 공부하는 파였기 때문에 집공파야. 예, 저는 무조건 도서관, 독서실, 집 하면 사실 집에서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물론 작심 독서실도 가긴 했지만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왜냐면 저는 1시간마다 자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뒤에 침대가 있는 게 꼭 필요했다. 이게 또 사람마다 공부하는 환경의 어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집에서 하는 게 사실 효율이 높아지긴 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철저히 집이 깨끗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인 가정하에. 근데 만약에 집이 막 어수선하고 막 어느 날은 막 뭐 그런 날도 있잖아. 네, 그런 날은 그쵸. 나는 집에서 공부 못했거든. 아니면은 입시 공부할 때는 나는 무조건 독서실에서 하긴 했었어. 집중해야 되니까 빡세게. 그리고 집에 있으면은 자려고 하는 그러죠. 성향이 많아가지고 너무 금방 자서 맞아. 오히려 침대에서 멀어지게 독서실을 일부러 나가는 것도 있긴 했어. 학교라는 거는 집단 생활이잖아. 그래서 아까 성범이가 말했듯이 한 명이 안 간다 그러면 형평성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나? 난 그걸 몰라서. 선생님한테 말해서 나 하게 해주세요 하면 할 수가 있어? 우겨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어머니 모시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수는 있겠죠. 어때? 외국에는 야자가 있긴 한가? 야자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역시. 그러니까 야자라는 단어가 뭔지 난 되게 굉장히 생소한 거야. 자 이렇게 야자. 야자. 여기는 강제야, 한국은.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강제학습으로 바꿔야 돼. 모르겠어. 내가 다녔던 학교는 항상 공부는 집에서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동네 독서실들 있잖아. 그런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보통 그런 문화야. 아니면 학교 독서실이 있어.
그러면은 학교 독서실은 우리 고등학교도 이제 국제학교다 보니까는 선택 과목을 할 수 있었거든, 대학교처럼. 그래서 중간중간 공간이 비면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친구들이 많이 이제 독서실에 가서 중간에 뭐 숙제를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그런 문화였어. 그리고 집에 가서 나머지 맞아. 공부하고. 근데 좀 자발적으로 독서실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도 독서실은 한 2-3시간 더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자율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왜 노벨상 못 받아요 하면은 대학생들이 20살 때부터 고삐 풀린 듯이 노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대학교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관인 건데 근데 그거가 왜 그럴까? 고등학교 때 이런 억지로 공부시켜 놓으니 학습에 대한 피로감이 강제로 누적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방목해서 공부를 할 애들만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그런 능숙한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미래에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래서 야자가 없었다가 뭐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애들 공부는 조금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화수목 4일만 이제 저녁 이후에 2시간씩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노트북을 해도 되고 뭐 과제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터치를 안 하는.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야자 없애는 게 좋다.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플랜을 짜서 여러 번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저 때부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나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게 와 야자 없어져요. 학습의 자율성이 생겼어. 아니 그 시간에 다 학원 가요. 그래서 야자를 빼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 그 법상 너무 늦게까지 수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야자를 안 가야 애들이 학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과목들이 딸리는데 야자에 잡혀서 그 시간에 그걸 활용을 못해. 그런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보충할 수 있게 이 아이가 원한다면 학원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야자 같은 게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친구들이 요즘 학원도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학원 중간중간에 텀도 있고 또 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이제 스카라고 짧게 줄여가지고 많이 부른다고 스터디 하더라고. 카페? 스카. 또 우리 작심 스카도 있고. 작스카.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죠. 좀 공간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완전 1인실 독립된 공간에서는 오히려 집중 못하고 좀 오픈된 공간. 네, 도서관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딴짓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편이었어.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오늘 뭐 책이 많다. 여긴 진짜 특이한 게 공간들이 다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데는 막 위에 책 넣는 데도 있고 아예 위에 다 뚫려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분 따라서 그런 것처럼 하니까 매너리즘이 좀 줄어드는 거 있었죠. 맨날 같은 데서 공부하면 저도 공부 질려했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근데 장점이 그런 있어. 건 있는 것 같아. 나도 막 1인실 이런 것보다는 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보이면은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약간 무조건. 느낌은 있는 것 같아. 과거나 영재고를 오면은 좋아서 온 친구들도 있지만 분명 관성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오면 처음에는 되게 풀어지거든요. 자유니까 완전 기숙학교니까. 근데 걔네들이 주변에서 다 공부하니까 이거는 야자랑은 다르게 분위기가 약간 그치. 공부는 형성되는. 자율이야. 너 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데 주변에 다 하니까 본인도 강제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의지가 약한 친구들한테는 되게 도움되는 거긴 한 거죠. 선생님 학생 몇 대 몇? 70대 30. 오 7대 3. 7대 3 나왔고요. 저는 선생님 대 학생 5대 5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닙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다시 하세요. 내가 이런 선생님의 백그라운드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자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 나는 수긍 못해. 한 본인이 가서 야자를 빼달라 하든가 아니 나는 여기 뭐 수긍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수긍하던가 뭐 그럼 될 것 같은데요. 심플하게. 내가 7대 3으로 한 이유는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땐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그랬으면은 더 선생님 편을 들었을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내가 뭘 하기 싫은 거를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될 나이는 아닌 것 같아. 학생한테 조금 더 자율성을 선택지를 줘서 주는 게 믿고 한번 해보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시에
결과적으로 이 학생의 성적이 뭐 발전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아와야지. 자율학습으로. 공부 잘하는 네 애들은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집에서 하나 학교에서 하나 다 잘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위클리 톡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클리 톡 주제는 미래의 유망 직업은 AI 시대의 대비 교육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의 전문 분야가 나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네. 실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이 목록을 쭉 한번 보긴 했는데 말은 된다. 다 정말 유망 직업이긴 하다. 15개의 유망 직업을 온라인에 나와 있는데 이게 출처가 한국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내 직업 찾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되겠어. 뭐 이런 꿈을 꾸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 어쨌든 저기 있는 직업이 다 유망한 직업이라는 것에는 거의 95% 동의를 합니다. 난 사물 인터넷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어 오늘. 저게 직업은 아니고요.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전등 얘가 원래 스위치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인터넷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전등을 다 조정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고 사물 인터넷이에요. 부르거든요. 그 기술을. 이렇게 성범위가 얘주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위클리 콕콕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 뭐죠? 인공지능 전문가. 네. 인공지능 전문가. 이거는 뭐 말해 뭐해. 앞으로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이때까지 왔던 어떤 거품성의 유행과는 다르다. 예전에 뭐 3D, 메타월드, 오픈월드 이런 거 유행이 있고 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버블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AI는 버블이 아니고 훨씬 더 앞으로 뭔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다음 도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태가 가기에는 늦어. 우태가 되려면 20년 뒤인데 그때는 너무 또 다른 기술이 발전했을 거라. 다만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대학생 친구들이 참고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고등학생 친구들이 참고하면. 네.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있어. 네? 콘크리트 공. 이런 것들은 기계들이 할 수 있죠, 충분히. 네, 로봇이 할 수 있다. 또 생각해보면 기계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 기계를 쓰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더 쉽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이라 아직까지는. 그리고 세심한 작업까지는 기계가 잘 못해요. 단순 반복되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벽이 있어서 그걸 다 칠하라고 하면 기계가 하는 게 더 쉽겠지만 사람이 직접 손 넣고 구석구석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면 몇 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이 하는 거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나마 상용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서빙 로봇이거든요. 어떤 식당에 가면 누가 윙 움직여서 막 나보고 깜빡깜빡하면 음식 꺼내라고 그래. 그리고 막 접시 갖다 주면 다시 이렇게 가고. 맞아. 그런 것들 어쨌든 종업원 낮출 수 있는 코스트기도 하고. 아니 실제 미국에서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가 출시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인 택시도 있고 실제로 아마존 쪽에서도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동화를 도입을 했죠. 많이. 그렇죠. 명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AI가 발전할수록 분명 사라지는 직업들은 있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 화가, 사진 작가, 그러니까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렇죠. 뭐 안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예능 강사, 패션 디자이너, 배우, 모델 뭐 이런 아트 쪽으로는 많이 안 없어질까다라고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한번 수집해봤는데 요런 게 이제 이런 자료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럼 우리의 화가 시키는 게 짱 아니야? 그치. 이런 결론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치. AI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얘가 사람보다 잘하는 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너무 잘해요. 따지고 보면 좀 뭐 엑셀 뭐 세무 뭐 격리 업무 회계 업무 뭐 이런 노가다를 엄청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기계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뭔가를 설계하고 인간지능을 써야 되는 거는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선택에 도움되지 않을까. AI 쪽으로 선택한 계기가 있어? AI가 너무 미래 먹거리인 게 저한테는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내가 모르면 너무 답답하겠구나 싶어서 공부를 더 하려고. 언어처럼. 그쵸. 예를 들어서 미국이 너무 뜨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저도 사실 요즘 AI를 활용한 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아틀리에처럼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꾸며서 프로젝트를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그 LG랑 같이 뭘 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협업해요. 좋습니다. 저는 뭐 항상 되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는 저는 AI 그 단계가 우리 삶에 들어온 데까지 단계 한 10단계로 가면 지금 한 0.2단계?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챗GPT랑 소라는 어떤 소스일 뿐이에요. 원료일 뿐이에요. 그냥 소스예요, 소스. 그 소스가 아니라 소스인데 그게 어떻게 변화되고 응용되어서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될지는 전혀 아직 티끌만큼 나온 게 없단 말이야. 이런 문에 붙어 있고 컴퓨터에 붙어 있고 조명에 붙어 있고 카메라에 붙어 있고 전등에 붙어 있고 이런 시대가 와야 한 그때쯤에 한 4, 5단계쯤 왔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10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다음 단계를 AGI라고 봐요. AI가 아니라 AGI라는 게 있는데 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야? yes 맞고요.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지금 애들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다뤄. 내가 인풋을 넣어야 얘가 아웃풋을 주는데 AGI는 진짜 그 우리가 본 아이언맨의 Friday 또는 뭐 그런 비전 이런 애들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 진정한 거기까지는 형태의 강력한 인공지능이죠. 언젠가 올 거고 무서운데 갑자기. 되게 그게 무섭습니다. 사실 우태가 살아갈 세상이에요. 우태가 20살 그러니까 되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뭘 공부시켜야 되냐. 그래서 결론 좀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는 컴퓨터 공학을 많이 추천을 해요. 뭐 잘 뭘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컴공카를 가봐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그 길을 안 걸어도 어쨌든 AI나 CS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AI 특강을 해보실래요? 네, 한번 열어주세요. 너무 재밌었어 솔직히 AI 얘기할 수 있어서.